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오늘 모든 시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건요, 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입니다. 박근혜 씨가 받은 뇌물 가운데 일부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받은 돈이죠.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 원. 특가법상 횡령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 형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 법원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정준영 판사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명랑시사가요,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죠. 일단 오프닝 뒤에 노래 한 곡씩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팔로마 페이트의 길티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길티 들으셨고요. 어제 한 청취자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명랑시사는 왜 청취율 조사 홍보를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거죠.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고요. 조사는 전화 응답으로 이뤄지는데요. 02로 시작하는 번호, 모르는 번호 일단 전화가 오면 잘 받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혹시 돈이 필요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끊으시고요. 무슨 프로그램을 들으셨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렇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히 그리고 간절히 필요합니다. 원래 이런 홍보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작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네요. 제가 평소보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여러분 02로 시작하는 번호 잘 받아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뉴스 로우킥에서 박근혜 씨 판결 내용 주요 뉴스를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해서 정치 현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말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박지은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응원 문자 좋고요. 교통 상황은 다 좋습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워낙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공의가 나올 때 꼭 받아야 돼요. 공의. 사실 공의 같으면 뭐 불법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거든요. 핸드폰 바꾸실래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공의원 받으시고 명랑시사 주진우입니다. 명랑시사 김호준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럼 아닙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박연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승원입니다. 해야지 네.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아니 근데 02라는 지역번호 말씀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네. 서울시장 후보군이 지금 되게 많이 등판하는 사람 늘어나잖아요. 잠깐 저희 스태프들하고 박지훈 변호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판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도에 거주하는데요. 저는 경기도민이에요. 경기도민입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까워요? 경기도 안타깝습니다. 경기도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 만큼 여러분 02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 받아주시죠. 명랑시사 주진우 아닙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 헷갈려요 지금. 네, 오늘 뭐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아침부터 모든 시선이 쏠려 있었는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4년여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합해서 징역 22년. 박지윤 변호사 설명 네. 좀 해주시죠. 일단 왜 이게 재판이 새롭게 갔냐 하면 판결 선고하면서 좀 실수를 좀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공직자가 재직 중에 뇌물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은 따로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선거권 관련된 부분이에요. 공직자가 뇌물죄를 저지르면 선거권이 몇 년간 상실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직 중에 뇌물죄를 저질렀는데 다른 범죄들도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징역을 선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고등법으로 돌려보냈던 거거든요. 네, 분리해라. 네. 지금은 사실은 그냥 그것만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고가 기각이 되고 네.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딱딱 분리해서 뇌물죄는 15년, 네. 국고 손실 등의 범죄는 5년. 그리고 이미 공천 개입 관련돼서 2년을 받은 게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징역을 보면 토탈 22년이 지금 돼버린. 근데 본인이 지금 3년 이상 지금 살고. 수감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은 좀 빠지게 되겠죠 앞으로.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어떤 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가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 네. 70세를 좀 많이 봅니다. 기준으로 합니까 예. 보통? 형집행 정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속 집행 정지가 있고 형집행 정지가 있습니다. 네네. 구속된 사람 재판을 받는 도중에 뭔가 몸에 큰 이상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나. 생겼을 때는 구속 집행 정지가 되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형 집행 정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70세를 둡니다. 근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라 하겠습니다. 네네.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70세 넘기 때문에 음.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네. 징역형을 지금 선고한 것으로 선고한 보입니다. 것이다. 네. 박연 평론가 이 촛불 든 네. 시민들과 탄핵 사실은 이게 이 재판 딱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잖아요. 그 장면들이 저는 사실 좀 스쳐갔었는데 광화문에 나갔던 기억도 나고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오늘 결국은 이제 결론이 일단 지어졌습니다. 네, 2017년 3월 10일에 우전이 기억이 납니다. 이정미 판사가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이렇게 시작됐던 이 판결문을 낭독하던 기억이 나는데 참 가슴 아픈 역사죠.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영어의 몸이 된 건 가슴 아픈 역사인데 네. 바로잡을 걸 확실하게 바로잡고 지나가지 않으면 또 그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네. 오늘 청와대가 그래서 사면에 대한 입장도 밝혔잖아요. 네, 네. 그 헌정에 그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거 확인하는 계기였고 사면론이 언급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네.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봅니다. 네. 뭐 죄를 지으면 감옥 간다. 이 명확한 교훈.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에 대해서 청와대 정치권도 각각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석입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 청와대 반응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판사 출신이시죠? 서기호 변호사 연결해서 박근혜 씨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락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형량이 20년으로 줄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네네.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많이 거의 끝입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 네네. 분리해서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파기환송 된 거고 네. 또 한 가지 뭐 강요죄라든가 몇 가지가 무죄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형량을 줄였는데 네. 사실 그 무죄 난 뭐 강요죄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잘잘한 범죄거든요. 네네. 이쪽이 사실은 그래서 네. 큰 틀에서의 그 뭐 뇌물죄라든지 중대한 범죄들은 다 유죄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설령 뭐 한두 가지가 무죄가 선고됐다 하더라도 무죄 취지로 파기됐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형량이 그렇게 크게 반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형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네. 그 부분은 좀 많이 이제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에게도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청취자분들이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필사이님, 나이를 고려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현정님은 요즘 70대가 노인인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변호사님, 그 재판부에서 나이를 어느 정도 감안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서기호 변호사한테 물어보신 거죠? 네, 서기호 지금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변호사여서. 네, 서기호 변호사님. 네. 이제 뭐 70세가 넘으면은 이제 기존 그러니까 그 70세란 기준이 사실 이제 옛날 기준이긴 하죠. 그렇죠.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니까. 네, 그래서 네. 변화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긴 하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70세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옛날 기준인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즘 시대에 변화된 거를 반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 얘기를 꺼냈었고 당장 또 오늘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니까 또 사면 얘기가 특히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죠. 서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사면 가능성 어떻습니까? 저는 사면해서도 안 되고 네. 그 가능성도 좀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본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사면이라는 게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된 직후에 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 건의했을 네. 때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처럼 그때만 해도 여겨졌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게 2012년부터 대선 때부터 굉장히 사면권 제한 논의가 불붙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들로부터 이 사면권을 제한한다라는 여론도 많았고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네. 이건희 그 삼성그룹 총수를 원포인트로 사면하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너무 사면권을 남용을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로부터 이제 더 이상 이 사면권에 대한 남용을 그냥 가만히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후보조차도 사면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012년 이후로 사면권에 대한 제한은 시대적 흐름이고 점차 제한돼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예외 없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뇌물죄 등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이제 대선 공약도 내세웠던 그렇죠. 네. 상태였기 때문에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어도 본인의 임기 안에는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던 거기 때문에 더더욱 사면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이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원래대로라면 뭐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할 때 취지라면 86억 원이 유죄인데 지금 뭐 준법 감시위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걱정이 됩니다. 네네. 준법 네. 감시위원회라는 게 네. 지금 2단계에서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준법 감시위 활동을 뭐 한다고 해서 삼성이 준법적으로 법을 지켜가면서 네네. 무슨 경영을 한다? 이거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 네. 이런 재판을 받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기본적인 원인인데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뇌물죄 이런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돼야 될 상황인데 네, 네. 이제 재판부나 또 이해용 측에서는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만들어 보려고 네. 그런 준법 감시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를 하고 재판부가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렇죠. 네, 쪽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된다.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우려가 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 이루어지면서 뭐 갑자기 확정 판결 나오자마자 또 사면 얘기 나오니까 이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빨라요. 네,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호 변호사가 짚어준 것처럼 5대 사면 배제 대상 그렇죠. 중에 하나가 뇌물죄인데 뇌물죄. 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유죄 판결이 난 거잖아요.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난 건데 이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인 얘기들이 항상 있어요. 정말 기본적인 얘기.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한 다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미 사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기 노태우, 전두환 같은 경우 실제로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18 관련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국민적 합의를 하기 전에 반성, 잘못된 뇌물 이거 잘 됐습니까? 잘못됐잖아요. 네네.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하고 그 이후에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지.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오늘 확정됐는데 오늘 확정부터 벌써 본인 얘기도 없는데 사면 얘기한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문제가 아니다. 있다. 네. 안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큰 액션을 할 때는 항상 작품성 아니면 흥행성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작품성이 있으려면 이 사람을 사면하는 것을 통해서 전 사회가 얻는 어떤 그 이익이 네. 이 사람을 사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보다 커야 해요. 근데 그게 더 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하나도 없다. 네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흥행성의 측면이라는 건 국민적 여론이 들끓어서 이게 뭐 전혀 비등한 예는 아닙니다만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일 때 만약에 현 정권이 어떤 그 민주 투사를 만약에 투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서 이 사람의 사면을 원한다. 뭐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깨진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면권 자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97년 이전까지 사면권이 행사된 것은 그때 당시까지의 사법체계의 그 부실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저는 존재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민주 대 반민주 구도 아래에서 사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한 수감자들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측면 그리고 사형제도가 남아있었을 때 네. 최후의 구제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사면권이 살아있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네. 97년 이후에 사실상 사형도 집행이 안 되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고도의 사법체계를 갖춰 나가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초헌법적인 권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조금 난감한 분이 이낙연 대표일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이제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다가 당 차원에서는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낙연 대표 입장은 지금 어떤 걸까요? 글쎄요, 이낙연 대표가 새 벽두에 이제 네네. 꺼내 들었어요. 그쵸. 뭐 저는 뭐 어떤 판단에서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지율을 좀 회복한다든지 국민 통합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던지기 어렵기 때문에 또 이 14일 오늘 판결 선고는 예고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네. 선고가 다시 뭐 파기가 돼서 돌아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 끝난 거죠. 실제로는 14일만 지나면 판결 확정이 됩니다. 네. 확정이 되면 확정되기 전에 사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 말씀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미리 좀 얘기를 한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국민 여론이 그 좋지가 않아요. 반반이라고 하지만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에서
참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대표가 더 이상 이것을 좀 언급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아마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소관이다.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이 뭐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기자회견에서 이것을 뭐 통해서 입장을 하면 냈겠지. 하지 이낙연 대표가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다시 이제 입장을 밝히긴 네.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봐도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거 압도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연초에 꺼내놓은 두 가지 화두가 사면론하고 이익공유제인데 네네. 둘 다 지금 후진 기아 넣었죠. 후진기야. 그래서 지금 네. 여당에서도 주워잡고 있고 음. 이익공유제도 특별히 어느 업종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면론도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이렇게 주섬주섬 주워담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낙연 대표가 어떤 충정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사면에 대한 네. 청와대와 아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없다 손 쳐도 어느 정도 의사를 좀 타진해 봤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혼자 그렇겠죠. 지르기에는 네네. 너무 큰 사안이라서 다만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사면에 대한 여론을 좀 청취해보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AS를 끝까지 하지 못할 사안이면은 네. 타이밍이나 여러 시기를 좀 입체적으로 봤어야 하거든요. 뭐 이익공유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찬가지 사안이고 해서 그냥 지금 보기에는 지지율로 평가되는 이 숫자에 이낙연 대표가 좀 마음이 조급하셨던 게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를 주셨네요. 1844번님. 유승민 의원도 사면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내리라고 했었지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 프리맨 K님. 나오면 더 시끄럽고 국민 분열만 커질 것 같네요. 최소한 잘못을 철저히 고백하고 사죄하고 정치적으로 국민 통합에 힘쓴다고 본인이 직접 표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면은 그 후에나 검토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름이 다시 등장했어요. 2019년에 있었던 일이죠.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전후해서 법무부 출입국 관련 직원들이 이 출입국 정보를 조회했다라는 건데 지금 박주미 변호사님 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건가요? 일단 조회 이 부분도 가장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긴급적으로 출금 조치를 취했던 부분. 이거는 검사가 신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검사가 사건 번호도 조작을 하고 네. 검사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신청을 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 부분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실제 상황이? 요게 좀 요 부분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 검사들 보면 참 다른 직책은 그런 게 없는데 검사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그 만들었던 검사가 신청했던 검사가 대전지검에 근무했던 검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검 진상조사단으로 이제 파견을 와야 되는데 그럼 일반적이면 대전지검에서 바로 그냥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 가면 되는데 서울에 어떤 또 직책을 또 줍니다. 다른 예, 직책을 동부지검 검사로 파견하면서 네. 다시 또 대검 진상조사 항상 그렇게 해요. 서울에 네네. 직책을 하나 주고 다시 또 파견하는. 어떤 업무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상관인지 애매해요. 동부지검장이 상관인지 네네. 대검 진상조사단이 상관인지 아마 그런 뭐 제가 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사가 한다면 뭐 약간의 하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하자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검사가 청구 주체입니다.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 의무 없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뭐 1년 번호를 적어서 했다는 그 그렇죠. 검사를 향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 출국 전에 이게 조회하는 것이 뭐 법무부에선 관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게 전반적인 포인트입니까? 겁니다. 조회도 둘 잘못된 다. 거고 그 조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시켰다. 네. 그것도 검사가 아닌 자가 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법무부에서는 조회하는 것은 간행이고 네. 조회할 수 있고 네. 또 그 검사는 동부지검의 직무대리 검사 파견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9년에 공항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에 굉장히 뭐 모자를 썼나요? 뭔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신분을 입고, 드러내고 네. 싶지 않아 하는 듯한 보디가드가 모습으로. 김학의 차관인 줄 알았어요. 비슷한 보디가드가. 모습의 어떤 남성과 하여튼 네. 해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 제지당했잖아요. 2019년 네. 3월이었죠. 네. 그럼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글쎄, 제가 이제 네. 법률적인 문제는 앞에 박지원 변호사님 계시고 네. 또 뭐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 명령 체계가 있을 테니 네네. 그쪽에 맡긴다고 해도 그냥 일반 시민의 법 감정으로 볼 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문제가 절차적 정의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되지만 않았지 별장에서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은 네. 파렴치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4,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인 죄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일에 2019년 3월 밤의 상황을 보면 비행기표를 미리 끄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발권을 해요. 네, 네. 그 공항에 가서 그 모든 정황이 이 사람이 수사를 받기 직전에 급히 해외로 나갈 것이 너무나 명징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분이 그냥 출국하게 놔두는 게 네. 결과적으로 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향후 보완해 가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혹여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왜 출국 금지 조치해야만 했었느냐 그 본질이 훼손되는 건 그렇죠. 본질을 좀 훼손하는 문제인 것 그 얘기 같아요. 하지 않을 수 네네. 없어요. 누가 봐도 김학의입니다. 그렇죠. 김학의 네. 아닙니까?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네. 김학의가 아니라고 계속하면서 음. 이 사건이 이렇게 온 겁니다. 뭐 가르마 뭐 위치가 다르다 뭐 이상한 얘기 많이 나왔었죠. 왜 저만 네, 눈이 네. 그렇게 좋습니까? 누가 봐도 김학의, 경찰도 김학의 그러는데 네. 검찰에만 가면 아니거든요. 네, 검사들만 아니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온 겁니다. 음. 그 과정에 잘못된 절차는 어떡할 겁니까? 그때 제대로 처벌하고 제대로 조사가 됐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됐을 건데 검사들이 자기 식구 감사기를 했던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하자 부분 저는 뭐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하자가 그 이전의 하자보다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국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우리 박연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최소한 정의를 세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세웠더라고. 갔으면 안 왔죠. 그럼 안 왔으면 어떡할 건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분은 법무부 차관까지는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예정돼 있던 것도 취소해야 되는 판에 그러니까요. 오밤중에 나가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요. 그 저희를 법이라는 게 그 최근 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뭐 사법부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우리가 만약에 법정에 서게 된다, 검사에게 수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 같으면은 정말 엄단하게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왜 검사 혹은 그 고관 대작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거나 혹은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지 이걸 좀 이해할 수가 없고 네. 이건 뭐 전혀 다른 예입니다만 박지원 변호사도 아마 많이 다뤄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드문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예컨대 가정파괴범 있죠. 상간녀들이 이 본부인을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처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가정파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명백히 나쁜 사람이지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법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사안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한다. 몇 년씩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지나간다. 요거는 좀 사실 넌센스죠.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검찰 내부의 어떤 갈등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 이른바 뭐 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 담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이종군 형사부장 같은 네네. 경우 그쪽이 뭔가 잘못했다. 윤석열 총장 측하고 대척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검찰 내부의 어떤 갈등, 정치적 갈등을 지렛대 삼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이성윤 지검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이 어떤 김학의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다라는 걸 좀 부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추정을 해보고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재배당했어요. 수사 지휘 주체를 둘러싸고 공정한 수사가 뭐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적이 이어지자 이제 이뤄진 조치인데
이 수사가 어떻게 될까요? 직권남용 등이 될 것 같아요. 직권남용. 결국은 네. 의무업계 일을 한 거거든요. 직권을 남용해서 그 검사를 이제 처벌하느냐, 그 검사가 과연 어떻게 지금 업무를 했던 거냐 확인할 건데 네. 원래는 지청에서 안양지청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수원지검으로 올렸습니다. 아, 수원지검으로. 그 담당진 부장이 예전에 대검 진상조사단에 있던 부장이에요. 아. 검찰 그 부장 검사가 네네. 아마 대검에서는 제일 잘 알 사람이다. 그래서 그 부장이 좀 직접 해라. 직접 라는 해라. 취지로 올렸고요. 네. 대검도 좀 이걸 갖고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네네. 국민의힘하고 좀 생각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차후에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만 모든 사건 처리에서 그 목적이 이제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는 거는 잊지 말고 절차상의 미비점이 없도록 그러니까 차후에 시비거리를 주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절차 정의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 네네네. 안 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걸 취지는, 뭐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네, 법감정은 우리가 주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하는 최선의 조치다. 알겠습니다. 6144번님이 초원 복집 사건 생각나네요. 똑같아요. 초원 복집 사건이 이제 내용을 보지 않고 메신저를 본 거거든요. 왜 형식만. 그것을 녹음했느냐. 얘가 네. 내용이 다 없어져 버리고 네. 결국은 그 메신저 도청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네. 돼버렸던 사실 주객이 전도됐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지금 김학의 어떤 내용보다는 김학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김학의 절차상. 사람 출국 금지했던 그거 잘못했다. 이것만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네. 5155번님 결재를 했고 안 했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김학의 전 차관이 했던 범죄를 생각해야죠. 끔찍한 범죄라는 게 본질입니다. 또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갔잖아요. 이렇게 항의의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네, 뉴스 로우킥이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네, 집에서 차에서 그냥 앉아서 듣고만 계시면 세계 곳곳의 소식들이 전달됩니다. 이승원의 세계는 코너입니다.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퇴임 일주일 앞두고요. 하원에서 결국 탄핵이 됐네요. 네, 네, 미국 하원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이 상원에서 정해지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날은 20일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지금 탄핵이 될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잠시 배경을 좀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요. 그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2차 탄핵이 될 위기에 처한 이유가요. 내란 선동 때문입니다.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 난입 사건으로 지금 뭐 4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트럼프가 당시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회로 가서 저항하라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나약함으로는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라면서 네. 사실은 이 폭력을 좀 선동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법무부가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폭력을 조장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하원의 탄핵 소추안이 찬성은 232명이었고요. 또 반대는 197명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 민주당 의원이 222명, 전원 찬성표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거는 공화당에서도 10명의 찬성표가 나온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 하원에서 공화당의 권력 서열 3위 정도로 알려진 리즈 체니 의원을 선두로 해서 지금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은 물론이고 의회, 헌법, 대통령으로서 서양 모두 배신했다라면서 이번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사실 미국 의회 역사상 이렇게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여당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수의 반란표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제 공은 상원한테 넘어가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 탄핵안에 찬성할지가 관건이거든요. 네. 하원에서는 의원 과반 찬성이면 그러니까 50% 이상이면 탄핵안이 가결되지만요.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상원 의석수가 지금 50석인데 최소 여기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네.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번 하원 표결에서 10명이라는 이 반란표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심장한 숫자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아주 큰 숫자는 아닙니다. 한 네. 20명 정도가 사실 반란표를 던져야지 어느 정도 상원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상원도 좀 걸림돌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하원 공화당의 권력 서열 3위 리즈 체니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상원은 계속 눈치 보기를 하는 분위기인가요? 어쨌든 트럼프가 정치적인 영향력이 여전하고 또 4년 뒤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지금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방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지금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하면서 반란을 좀 일으킨 상황이지만요. 여전히 대다수 의원들은 이 탄핵안 찬반 여부에 대한 공개 입장 표명을 좀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도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 공화당 당론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이 매코넬 원내대표의 의중이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만약에 그가 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힐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머지 16명의 표를 끌어오는 것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매코넬 대표가 아직 어떻게 투표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거든요. 네. 찬성할지 반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정말 딱 일주일 남았는데 시간상은 좀 촉박해 보입니다. 네. 지금 13일에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오늘 20일 전에 상원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20일 이전에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지만 사실 그동안 세 차례의 상원의 탄핵 심리를 보면 최소 21일, 최고 83일이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론상으로 보면 20일 이전에 심리를 마치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3부에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기다려주세요.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안 가셨죠? 네. 어디 가시면 제가 외롭습니다. 조은님이 문자 주셨어요. 소매치기들도 그렇게 혐의를 부인하다가도 동영상 증거 내밀면 바로 범죄 자백한다고 하던데 법 공부 많이 하셔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김학의 전 차관 얘기입니다. 6111번님, 언론이 가장 문제입니다. 희대의 범죄자를 불운한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어요. 그 속에서 김학의에게 피해당한 진짜 피해자들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100% 공감합니다. 또 사면 관련해서도 문자 주셨네요. 발키리님, 법의 원칙만 지키자. 그러면 이 세상은 발전한다. 네, 짧고 굵은 문자 주셨고 6179번님,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해야죠. 밑도 끝도 없이 용서라니요. 이런 문자 주셨고 1797번님, 공직자들이 더 잘 지켜야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죠. 이런 문자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예고해둔 대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고요.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도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방송인 썬킴 씨와 함께 명랑한 무비도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교통정보 듣고 오죠. TBS 정보센터 정세린 씨.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어제 조혜진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랑 인터뷰 여의도 편.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헌법 정신이 실현되고 또 2016년 겨울을 달궜던 촛불 정신이 실현된 역사적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 정신이 실현됐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면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야당에서도 그랬고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던져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황이 조금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선거 직후에 사면 언급은 적절치 않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희 당내에서 사면론은 일단 다 사그러들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가 전제돼야 하고 네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당내에 사면과 관련된 잡음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네. 바로 또 사면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네.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도 여론조사에도 사면이 훨씬 더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를 해오셨는데요. 우리 민주주의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대통령의 사면권도 좀 점점점 이렇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 왔습니다. 네네. 지난 17년 대선에서도 여야 모든 후보들이 사면권을 제한해서 행사해야 된다는 약속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고 난 바로 다음부터 네. 사면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네. 좀 오히려 더 민생에 집중하는 코로나 극복에 집중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론을 던졌기 때문에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곧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 하잖아요. 네네. 여기에 어느 정도 언급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은 네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무슨 언급을 하시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불법을 행해서 감옥에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그런 그 불법을 자행했던 대통령에게 통치받았던 국민이 더 불행했던 것이지 그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불행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분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요. 섣불리 용서한다면 불법을 자행했던 전직 대통령의 역사가 또 반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께서도 정말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때만이 국민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문을 드리죠. 3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항상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게 보편이냐 선별이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시기 정도 이런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 재난지원금은 저는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 경제 상황과 이 코로나 방역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2.5단계가 네.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6주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럴 때 집합금지 업종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는 피해가 큰 이분들에게 맞춤, 집중형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을 때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이 필요할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치료제가 이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다음 달부터는 또 백신 접종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1000명대에서 이제 500명대까지 점점 이렇게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면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뭔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전 국민 재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논의는 제가 봐서는 한 4월이나 5월 이럴 때 정도 돼서
논의되고 실현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신규 확진자 수도 연동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 두 자릿수 정도로 떨어져야지만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어떤 선이 있을 텐데요. 그러겠죠. 저는 그게 뭐 두 자릿수일지 뭐 100명 뭐 요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코로나 방역이 좀 안정되고 되고 나서 이 시기에 이제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 내에서도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마스크 쓰기라는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만 백신 접종 중에도요. 이럴 때 경제를 한번 살리자. 네. 우리 국민 모두가 한번 소비 진작에 나서자라고 한다라면은 네. 저는 그때는 아마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우리 경제가 OECD 내에서도 그나마 성장률이 최고로 높지 않습니까? 네. 이 분위기를 더 이끌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국민의힘에서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름이 정상화 대책인가 봐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골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이었죠. 이 양도세 중과법을 발의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있는 정책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뭐 이게 국민의 힘인지 이 다주택자의 힘인지 잘 안 되는데요. 네.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과하다. 네. 우리 국민 모두가 어쨌든 이 다주택자들로 인해서 실수요자의 꿈들이 날아가고 내 집 마련의 꿈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이 과도한 양도 차익을 챙기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려고 하고 불로소득을 누리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하고 있고 네. 이것을 막고자 지난 7월 10일 대책도 나왔고 저도 이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중과하자라고 법안도 냈거든요. 네네. 이건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유예하자고 그랬는데요. 충분히 유예할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들에게 유예한다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매물을 내놓는가? 네. 저는 그것도 보장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흔들어 가지고 또 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다주택자들 수기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정부가 이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하기로 했던 이 약속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정말 5월 말까지 팔든지 아니면은 네. 6월부터는 양도세도 중과가 되고 보유세도 더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불쑥 이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일단 여당과 기획재정부에서는 양도세 인하 계획 전혀 없다. 강경하게 선을 딱 그었는데 매물 풀리려면 뭐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 이 양도세 중과가 몇 달 동안 유예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6월 1일부터 이제 중과되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네. 아마 뭐 5월 말까지 시간이 있는데 네. 이분들에게 저는 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이미 몇 달간 줬다. 이분들이 네네. 5월 말까지는 팔 기회가 있어요. 음. 한번 이거를 좀 전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당정에서 양도세 인하를 검토한 적은 없고요. 네. 제가 홍남기 부총리에게도 직접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저희 당의 의원님들 중에 한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정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의제를 올려서 양도세 인하를 검토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봐서는 양도세 인상 아직도 시행도 안 됐는데 네. 양도세 완화 메시지를 주는 거는 정말 잘못된 신호고요. 네. 그 보유세 부담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서 어쨌든 매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번에는 확실히 이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가는 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이슈 보궐선거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여권에서는 지금 가장 먼저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아마 박영선 장관도 곧 출마 결정을 내리겠죠. 오늘 우원식 의원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이제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안이 없으면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영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까?
저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우리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를 지내셨고 네. 또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 아니십니까? 네네. 경제수장으로서 역할도 좀 성실히 수행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우상호 의원님 혼자 뛰고 계신데 좀 외롭잖아요. 좀 외로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도 나오시고 네. 박영선 장관님도 나오셔가지고 저희 당내에서도 이렇게 좀 훌륭하신 분들이 함께 경쟁하면서 네. 더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내고 경쟁한다면 훨씬 저희 당의 경선 분위기도 후끈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희 당에서 더 좋은 분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모습 저는 네. 박수 칠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아직 결정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접으신 건가요? 뭐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마 네. 조만간 뭐 본인 입장을 말씀을 하시겠죠. 예. 그런데 출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나요? 강병호 의원님께서 예측하시자면 어떻습니까? 제가 얼핏 지난번에 잠깐 박 의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잠깐. 네. 조금 안 나오실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말씀 잠깐 하시더라고요. 49대 51 여기서 고민을 하시나 봅니다. 조금 불출마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 계신 것 같던데요. 조금 약간 살짝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박영선 장관님이 왜 이렇게 고민을 오랫동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시기 때문에 네네. 뭐 약간 그런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뭐 장관 직책을 수행하는 분이신데 어쨌든 본인이 뭔가 선거에 좀 욕심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도 참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아마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뭐 1월 중으로는 뭐 결론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조만간 우리 박영수 장관께서도 결론을 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상호 의원님이나 박영선 장관님이나 뭐 정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성공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이고 네네. 그런 충분한 경쟁력과 서울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등장하면은 뭐 반문재인으로 뭉치야 된다라는 야권과는 달리 네. 정책 선거에 뭔가 네. 불이 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께 드렸던 질문이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가장 좀 부담되는 위협이 될 것 같은 야권 후보 한 명을 꼽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진심을 얘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심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야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은 뭐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또 저는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쇼에도 능하신 분이에요. 물론 쇼로 흥한 자가 쇼로 망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도 이렇게 뭐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로 1등을 달리니까 네. 평소에 만나지 않던 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사진 찍지 않습니까? 네. 이게 쇼에 능하신 분이라 또 어떤 쇼로 또 우리 국민을 현혹할지 참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걱정 반. 네, 알겠습니다.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인데요. 의원님께서 지난 12일 이틀 전이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전광훈과 분간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2015년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할 때 교섭단체 연설은 정말 전 국민에게 저는 감동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당시에 중부담 중복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양극화 해소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보수 정당에서 나오기 힘든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보수의 희망이 있다면 유승민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너무 거의 막말에 가까운 단어들을 너무 골라 쓰고 계세요. 저는 특히 이제 본인이 당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수처 같은 경우도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약을 내놓으셨던 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막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선 후보인데 잊혀지는 게 두려웠다는 욕망에 포획돼서 네네. 정광훈이나 김진태나 네. 민경욱과 참 차별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강도 높게 비판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매일매일 세수하고 화장품 바르시죠? 화장품을 바르고 나면 얼굴에 윤기도 나는 것 같고 왠지 피부도 보호될 것 같고 참 좋죠. 그리고 화장품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세요? 화장품 용기는 복합 재질이 많고 재활용이 되질 않아서 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뷰티 업계의 특성상 외부로 보여지는 용기의 디자인이나 색상, 재질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환경은 뒷전에 두고 자사 제품의 디자인이나 상품 판매에만 몰두한다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긴 어려울 겁니다. 소비자들이 환경보호 의식이 커지면서 내용물을 넘어서 포장재까지 관심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거나 용기 회수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 방안 등 변화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샴푸 같은 것들은 통을 가져와 리필이 가능하도록 리필샵을 만든 회사도 나왔고요. 샴푸나 치약을 고체로 만드는 기업들도 생겨났습니다. 모두 플라스틱 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고안된 것이죠. 이처럼 소비자의 의식 변화는 기업을 변화시키는 동력입니다. 우리 삶에서 줄여도 되는 과잉 플라스틱 상품들을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희노애락에 빠뜨린 말을 모았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시원한 두 패널 모셨어요. MC 장원 씨 그리고 한겨레 이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731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MC 장원 씨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네. 오창석 평론가는 격리 끝나고 바디 프로필 찍었다고 하는데 뭐 없어요? 뭐 없습니까? 그 팩트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 그 오창석 평론가가 저랑 이제 방송을 같이 많이 하는 그 분인데 그렇죠. 격리 전에 격리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고요. 네. 격리 2주 하면서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나왔습니다. 완전 나왔으니까 원상 복귀되고 갖게 됐어요. 포동포동? 네. 그렇군요. 건강해져서 나왔더라고요. 건강해져서 네. 어쨌든 지금 어쨌든 우리는 MC 장원 씨가 건강하게 나와서 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회자된 말. 첫 번째 말은 살인귀가 붙었어입니다. 벌써 기분이 나쁜데 네. 먼저,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무속인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아팠고 찝찝찝찝 아저씨들이 나를 내버려뒀어요. 아빠는 보기만 했고 내가 만든 거 다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엄마는 틈만 나면 때렸어요. 정인이와의 영적 대화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영상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니 장난감이었어. 언니가 나 뾰족한 걸로 찔렀었어. 무당이다 보니까 제가 빙의 그 사람의 영혼을 제 몸에 실는 거예요. 무속인 유튜버가 정인이에게 빙의했다면서 남긴 영상의 일부를 들으셨는데요. 이재 기자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13일 유튜브에 정인아 미안해, 정인이 사건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무속인들의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 제목은 양부모의 진실, 무당이 바라본 형량 이런 제목들인데요. 영상에는 정인 양을 학대한 그 양부모들에게 살인귀가 붙었다거나 정인 양을 살해한 의도가 돈이다. 혹은 다음 범죄 계획을 짜려고 한다 등의 근거는 없는 여러 그 무속인들의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근데 특히 한 유튜버가 그 정인 양과 영적 대화를 공개한다면서 어떤 빙의된 그 음성을 아까 잠깐 나온 그 들려줬어요. 나는
아팠고 뭐 삐뽀삐뽀 아저씨들이라고 하면 경찰 아저씨들인 것 같은데 경찰이 나를 내버려뒀다라고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게 논란이 엄청 되니까 해당 유튜버가 그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고 정인이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정인아 미안해라고 써붙인 뭐 모자나 쿠션이나 담요 등의 굿즈를 판매를 하질 않나. 정인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아기들 용품의 네. 그 광고에다가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를 달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다 누리꾼들이 바로 굉장한 거센 비판을 하면서 네. 좀 글을 다 내린 상태이긴 한데 온갖 곳에서 정리를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5번님 사회적 분노에 기생하려는 거죠. 이들도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마이아루스님도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생한다라는 단어가 이럴 때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두 분도 좀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MC 장원 씨 어떠십니까? 네. 저는 뭐 무속인 분들이 하는 말을 뭐 믿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최소한 이분들이 하는 기능은 있다고 봐요. 뭐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정도의 기능을 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믿고 말고를 떠나서 왜냐면 이분들께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이야기하러 오는 분들이 뭐 잘 살고 계신 분보다는 고민이 많은 분들이 보통은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속인들의 기본 소양은 저는 그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들어주는 거. 뭐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듣고 공감해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국민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던 이 정인양 사건을 자신의 채널을 구독자 수를 늘린다거나 돈벌이를 이용해서 이용한다는 것 아주 기본적인 공감 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속인으로서의 자질마저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기자는 저는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정말 극단적인 아픔과 고통인데 이것까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여기까지 쏠릴 수 있을 것인가 좀 어떠셨는지. 이게 이미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두순 출소할 때도 한번 봤던 현상인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조두순 사건 잊지 말자 그러면서 조두순의 얼굴이 있는 어떤 티셔츠를 판매를 하거나 조두순 집 앞에 가서 그 주변 사람들 다 괴롭히면서 어떤 뭐 유튜브 생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다 정치인들한테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 또 정치인들이 정인이 사건 이게 있고 나서 자기가 정인이 눈물 닦아줄 정인이 3법 발의했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뿌렸어요. 맞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근데 내용들을 보면 깊은 고민이 없어요. 이 법들에. 이거는 사실상 이 판을 이용하는 어떤 법을 발의해서 자기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핵심이 뭐냐면 가해자를 욕하는 것, 가해자의 어떤 형량을 높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무속인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해자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를 더 극적으로 어떤 빙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이 하는 행동이 저는 더 사회 해악이 크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 진짜 잘 가려주셔야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정인이 사건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적에는 귀를 닫고 계셨는지 아니면 잠깐 안 들리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건 난 다음에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법안들을 엄청나게 내는 거 보고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그럼 그중에 좋은 법도 있긴 있겠지만 시스템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일시적인 어떤 관심으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무속인 분들의 말을 계속 개인적으로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 경험이 좀 있는데 과거에 케이블 TV에서 이런 무속인 분들 데리고 프로그램 찍는 게 유행이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한 분 모시고 밤새 흉가를 여러분들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갈지를 미리 이렇게 알아내셨나 봐요. 그래서 몰래 공부를 하고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집에 갔더니 빙의를 하겠다면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막 내요. 살려주세요. 아유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귀신 나오는 집은 다음 집이었거든요. 헷갈리신 거죠. 헷갈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진들이 놀래가지고 스케치북에다가 다음 집이에요. 이 집은 아기 귀신이에요. 라고 서서 보여드렸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할아버지에서 아기로 바뀌더라고요.
살려주세요. 베리에이션. 네. 그때부터 저는 이분들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개인적인 경험. 이분들의 네. 직업을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네네. 무속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예, 순기능이 뭐 나름 있을 수 있죠. 네. 네네. 무속인이기 전에 네.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저희가 언급하는 게 네. 좀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보죠. 독립운동가는 대충 산 사람들. 이거 저기 이거 예. 잘못 쓴 거 아닌가요? 네. 웹툰 작가 윤서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MC 양호 씨 무슨 상황입니까? 일단 제가 숨을 좀 고르겠습니다. 숨을 좀 첫 번째 고르고. 주제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까지 이어지면서 제가 심장박동수가 너무 높아지네요. 예. 나쁜 말들이 연속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본인 스스로 이 친일 극우 만화가라고 자처하는 윤서인 씨가 그동안도 이제 수탁 막말로 무리를 일으켰었죠. 네. 근데 이번엔 독립운동가와 이 후손들을 조롱하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려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윤 씨는 12일 자신의 SNS에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막말을 하면서 사진을 2장 올렸는데요. 네. 그 약간 오래된 허름해 보이는 듯한 집 사진과 네. 굉장히 좀 크고 좋아 보이는 집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네. 그 좋아 보이는 집은 친일파 후손의 집이었고 네. 허름해 보이는 집은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단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네. 그 대비되는 집 사진도 어디서 구하셨는지. 네. 아니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말 꺼내기도 참 조심스럽고 그렇죠. 목숨 걸고 정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이 대충 살았으면 저희들 같은 사람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요. 나태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네. 그 정도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분들께서 대충 생각하셨던 게 있었다라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 따위 대충 생각하시고 버리셨죠. 그렇죠. 그리고 독립운동하다가 붙잡힐 경우 어떤 모진 고통을 당할지 그런 무서운 상상 따위 대충 생각하시고 버리셨죠. 그렇지만 삶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충 살았다는 표현을 쓰다니요. 근데 친일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산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나라 팔고 민족도 팔고 양심도 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번 돈으로 후손들까지 떵떵거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단면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부끄럽고 청산되지 않은 부끄러운 역사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네. 사실 몇 년 전에 인상 깊게 본 그 기획 기사 중에 하나가 그때 한국일보였는지 몇 년 전이에요. 정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정말 3대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네. 너무나 사회적으로 이게 충분하게 보상이 지어지지 않아서 네. 이렇게 어렵게 산다 이런 기획기사를 보고 제가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충격도 받았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송영길 위원이 윤 씨의 이 이상한 글을 보고 한마디 남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 송영길 의원이 SNS에 한마디 남겼는데 뭐라고 했냐면 친일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저렇듯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면서 또 저자의 망언에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찢길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팔고 배신한 사람들을 단죄를 못해서 그 후손들의 부와 명예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누가 또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분노 저희들이 그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일 때 네. 좋은 말은 없이 계속 이상한 말 나쁜 네. 말만 전달해드리고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억을 해야죠. 이런 나쁜 말들을 어떤 사람들이 네. 어떤 나쁜 말을 하는지. 네. 6184번님 집이 좋으면 열심히 산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범죄자도 부정 축제자도 존경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일침을 가하셨고요. 1877번님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단 하나의 보상도 받지 못했던 거죠. 되레 친일파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알고나 말하세요. 윤서인 씨 이렇게 저 대신 시원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분노한 청취자를 대신해서 네. 두 분이 또 윤 씨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한마디요? 한마디, 두 마디도 괜찮고요. 사요나라.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일본말을 좀 하면 일본으로 가서 사세요까지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제 일본어가 짧아가지고 안 되고 네. 인사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네. 사요나라. 국어를 못 알아듣실 거예요. 네, 친절하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MC 장원 씨 너무 친절해요. 항상.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보죠. 가족이라면 이런 데 살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말소리 들으셨죠? 류호정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이 기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12월 22일에 그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한파 속에서 슬픈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 노동자 누온 속행 씨가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속행 씨가 머물던 숙소의 상태가 너무나도 열악해서 많은 충격을 줬어요. 네, 사망 당일날 그 지역에 한파특보 내려질 정도로 굉장히 추웠는데 난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 안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이에 대한 수사는 사실 좀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속행 씨 사인 자체는 동사는 아니고 강경화 합병증인데요. 근데 어쨌거나 이 현장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노동계 출신이기도 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 고인을 추모하고 기숙사를 둘러보고 그러고 나가기 전에 농장주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면 저는 이런 곳에 살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게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뭐 자기 뭐 직원들을 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빈말이고 이 숙소를 보고 정말 너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물론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캄보디아에서 오신 이분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지금 31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MC 장훈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 주거 불안정이 좀 심해가지고 친구네 집에 얹혀 살다가 친구가 군대 가가지고 이제 빈 집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한겨울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외투를 다 갖고 있는 거를 끌어다가 다 입고 덮고 깔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가 다다닥다닥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추웠었는데 그 기억이 나면서 한국에서 평생 살았던 저도 한국의 겨울이 이렇게 추운데 따뜻한 나라에서 살다 오신 분인데 얼마나 추웠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요. 처음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이 됐어요. 왜 요즘 그 뭐 K 방역, 뭐 K 팝, 뭐 K 무비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대한민국 국민분들께서 이런 성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일처럼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다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만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구석진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픔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고 함께 부끄러워하고 함께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길이가 일정하게 정해진 고무줄을 한쪽은 가만히 놔두고 한쪽만 쭉 더 멀리 가겠다고 땡기면 언젠가는 그 고무줄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시작과 끝점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함께 좀 나아지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사회가 돼야 되려면 이런 가장 구석진 곳에서의 이 권익도 함께 보호되고 환경도 나아져야 된다. 이런 깊은 반성이 들었습니다. 네, 부끄럽다는 말에 100%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뭐 GDP 얘기하고 뭐 국격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보면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 영하의 날씨에 난방도 없이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의식주에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인권의 문제인데 이런 농장주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이렇게 없을 수 있나요? 그거는 뭐 굳이 가족 아니어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런 데서 잔다고 해도 자기 입을 갖다 줄 텐데 어떤 그 숙소를 보시면서 이재 기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이주 노동자들의 처지가 거의 산호비에 다름없어요. 최저임금을 겨우 받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저희 월급을 공제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사용자가 어떤 걸 공제하는 건 불법인데 이 외국인들에 한해서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기숙사비를 그렇게 열악한 기숙사인데도 기숙사비를 최저임금에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다달이 공제를 해서 주거든요. 나머지 돈을 준다. 네네. 그러니까 그 열악한 정말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우풍 돌고 이러는 곳을 한 달에 2-30만 원 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의 숙소에 왜 그들이 살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일하는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3번밖에 없어요. 딱 3번. 네. 3번을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한국에 남을 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뭐 심지어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사업주한테 성희롱이나 혹은 심하게는 강간을 당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못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경우도 진짜 많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사실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엄청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관심을 쏟아주지는 않는 거죠. 모르지 않을
텐데 네. 그리고 그쵸. 뭐 다 아주 알고 있죠. 극소수도 아니고 사실 이주 노동자들 조금만 취재를 해봐도 금방금방 드러나는 그런 문제들인데 신경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이들의 저임금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어떤 산업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걸 건드리면 뭐 이게 연쇄 효과로 나비 효과로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냥 약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는 거죠. 착취가 착취를 낳는 정말 악순환 같고요. 아로미님이 문자 주셨는데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다고 우리보다 못 산다고 이렇게 학대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8672번님도 저도 항상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이주 노동자로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과 몇십 년 독일에 전에 우리 간호사들, 광부들 가서 일을 했었죠. 그렇죠. 당장 저희 친척분들도 뭐 중동 가서 일하고 저는 그 기억이 있는데. 네, 뭐 남미로 가서 사탕수수 받아서 그러니까요. 일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네, 남일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말이었고요. 지금까지 MC 장원 씨,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양반 영화 좋아해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라바. 예전에 토요일 영화 겁나게 봤지. 이 음악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데. 네, 코드 음악이 열일하는 명랑 한무비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시그널을 들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네. 토요 명화인가 주말의 명화인가 그 중에 하나가 네. 이 채널이 시간대가 겹쳤어요. 에이트공대 기억나세요? 저 기억 너무 나요. 그 드라마, 네네. 드라마 에이트공대 TV 네. 드라마 네네. 머독 나오고 나오고. 한니발. 그 재방송이 딱 똑같은 시간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TV가 여러 대의 집에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통 한 대였으니까. 한 대였죠. 그래서 네. 뭐 채널 경쟁 엄청났었어요. 네, 어떤 거 볼 것인가 서로 막. 둘 다 재밌으니까. 네, 리모컨 가져가고 막. 리모컨이 아니었죠 그때. 그때 돌리는 거. 드르륵. 이게 형제가 여러분인 집에서 TV 한 대면 정말 결투가 벌어지죠. 이것 보자 저것 보자 싸우면서. 이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월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에이트공대 본방이랑 가요 무대가 있었어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선택권은 다 어르신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네. 그렇군요. 제가 성함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방송인이자 교수님이시자 여러 가지 부캐를 가지고 계신 우리 썬킴 씨였습니다. 네. 목소리만 듣고도 다 아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영화를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요즘 그 SNS 같은데 글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를 요즘 배우고 있다. 하나가 뭐냐면은 그 미국 대선 당선인 추인 과정이 네네.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다. 다들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뭐 예전에는 이제 패한 사람이 그 다음 날 뭐 승복 전화하면서 끝나는 걸로 아는데 네. 별의별 스텝이 다 있다는 걸 처음에 알았고. 네. 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종교가 다양했냐. 종교가 다양했냐. 네. 그래서 뭐 요 신문지상에 또 특정 종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이른바 소위 사이비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단 뭐 종교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최근에. 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관련된 영화가 뭐가 있을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를 두 편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먼저 2019년에 개봉한 미드소마. 저 이걸 죄송하지만 못 봤는데 공포 영화라고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포 영화가 아닌가요? 공포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로맨틱 영화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019년 작년에 벌써 2년 전이군요. 2년 전, 2019년. 2년 전에 네. 개봉했을 때 이거를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데이트를 가신 분들이 네. 포스터만 보고 이제 오빠 저거 보자. 괜찮은 것 같은데. 낭만적인 줄 알고. 울고 나오고 헤어지고. 싸우고 나오고. 굉장히 이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호불호가 극명해요. 이 영화가. 정말 신선하다는 그 사람들도 있고 네. 너무 고어하다라는 분도 계신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후자. 그 부드러움을 가장한 고어. 부드러움 가장한 고. 그럼 굉장히 영화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미드소마 이 뜻이 뭔가요? 이게 뭐 중국어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소마
이게 미드서머라는 그 한여름이라는 그 스칸다나비아 그 스웨덴어인데 원래 매년 있는 그 축제라고 해요. 매년 6월에 가장 더울 때 거기도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특히 여름에 6월에 하는 그 여름 축제인데 그걸 약간 차용을 한 거예요. 일단은 배경은 스웨덴인데 스웨덴. 그래서 대략적인 좀 줄거리를 얘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스포일러가 안 되는 수준에서 스포일러가 있군요. 네. 이 데니와 크리스티앙이라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데니란 친구가 여자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보니까 한번 그 기분 전환 차원으로 스웨덴에 가면은 미드소마라는 그런 그 여름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서 놀자. 그래서 스웨덴으로 다 넘어가요. 간 것이 이제 지옥의 헬게이트가 열린 거죠.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 이거 그때 사람들이 신선한 시도라고 했던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공포 영화, 괴기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어둡고 뭐 산장에 가고 사람 없는 데 가고 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둡고 뒤에서 뭐가 나올 것 같고 이런데 여기는 너무나 밝은 대낮에 아름다운 들판에서 아름다운 복장을 한 사람들이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축제 한가운데 굉장히 밝은 데서 뭔가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잔인함이 더욱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혹시 그 노래 아시죠?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더 쓸쓸한가? 작은 표정까지. 쓸쓸한가? 예, 뭔지 알아요. 이별 공식이었죠. 이별 가사를. 네. 그러니까 햇빛 아래서 이별하면 정말 그 자세한 표정까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너무 밝은 데서 공포 잔인 영화가 펼쳐지다 보니까 잔인한 게 너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호불호가 완전히 엇갈리는 너무 잔인해서 중간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왠지. 그리고 또 감독을 했던 그 아라에스터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굉장히 스토리를 비비 꼬는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기승전결 이렇게 나가야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다음이 드디어 결말이 나오는구나. 다 섞어버렸어요 이걸요. 이 미드소마라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보통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뚝뚝뚝 끊어가지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안 보면 내가 어느 부분 보고 있는지 놓쳐버려요. 헷갈리겠네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미드소마라는 축제는 굉장히 경쾌하고 밝고 매년 있는 굉장히 그런 축제인가 봐요. 일단 축제가 분위기다 보니까 며칠간 이어지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숫자 9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길래 숫자 9가 중요한가요? 극 중에서 이제 그 미드소마라는 그 태양의 축제를 설명하면서 90년 만에 돌아온 9일간의 축제다. 90년 만에 9일. 90년 만에 돌아온 9일간의 축제다라는 말 하는데 아라에스터 감독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그 9자를 숫자를. 홀수이면서도 꽉 찬 홀수다. 그러니까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다 외로운 사람들이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다 축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홀수면서도 다 같이 9라는 숫자를 강조를 했고 이게 또 19살, 29살, 39살 넘어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걸 또 강조하면서 맨 마지막에 79살이 넘어가는 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스포일러 때문에 말씀을 조금 저하시는군요. 더 궁금해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그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자연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축제에 참가하는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약간 보면 스웨덴판 고려장을 스스로 들어가면서 생을 마감을 해버려요. 그거를 이제 외지 사람들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군요. 왜 목숨을 스스로 끊냐? 근데 거기 축제 참가한 스웨덴인들은 우리 방식대로의 삶을 즐기는 그런 방식이다. 이해를 하든 말든 우리식이다. 그게 굉장히 솔직히 보면은 거기서 관객들이 이제 한번 뜨악하죠. 또 메시지가 한번 있고 그 숫자 9를 강조하시니까 저 이 문자 올 줄 알았어요. 4844번님. 9면 그냥 9수네요. 우리 9수 넘어갈 때 뭐 조심하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 올해 한국에서 결혼하실 거예요. 제가 19, 29, 39 넘어갈 때마다 들었던 거라가지고 가슴이 아프네요. 갑자기. 이런 영화는 그 공포 영화인데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낭만적인 부분이 있다. 이거 어느 지점이 낭만적인가요? 근데 이게 그 사입이란 말 자체가 그 맹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다 이거인데 뭐 요즘 뭐 특정 종교 얘기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를 보면은 완전 컬트가 아니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럴싸한데
진짠가 가짠가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게 아니라 장르가 아니라 뭔가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스토리에 저 나오는 저 컬트 종교가 네. 어떻게 보면 참 낭만적이고 그런 종교 같은데 저게 사입이란 말이야? 네. 그거 예전에 청나라 말기에 태평천국 난 아시죠? 홍수전. 네네. 홍수전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동생이야.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거기에 확 넘어간 거 사람들이 네. 무려 2,500만 명이 따라가가지고 청나라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한 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딱 보면은 완전 컬트면은 네. 야 이 공포 영화 그냥 한번 끝까지 보고 가자 네, 이런데 그냥 하드코어겠구나 이런 하드코어겠구만. 건데. 네. 말이 되긴 돼. 근데 약간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어 이걸. 약간 설득되면서 약간 좀 있어. 으스스되는 그런 느낌들. 이 영화는 솔직히 보지 않으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 낭만과 잔인함과 사이비 종교와 이런 것들이 막 얽혀가지고 좀 어렵긴 합니다. 맨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주인공인 그 데니란 여성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서 마음 치유차 이제 스웨덴에 갔는데 같이 간 남자친구가 거기 현장에서도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바람을 펴요. 스웨덴 현장에서 네. 더 상처를 받죠. 더 상처를 받네요. 그래서 이 호르가라는 그 스웨덴 마을이었는데 엽기 마을이죠. 맨 마지막에 희생될 사람을 하나 골라라라고 데니란 여자한테 여자 주인공한테. 그러면 당연히 남자친구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자친구를 희생양으로 지목을 해요. 그리고 씩 웃고 영화가 끝나버려요. 무서워요 지금. 아니 그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네,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 컬트 집단에 있던 그 스웨덴의 그 호르가 마을의 그 구성원들이 약간 겉모습이 거칠일지도 모르겠지만 다 받아줘요. 이 벤이란 그 여인의 그 아픔을 엉엉엉 울면 같이 엉엉엉 따라주고 끽끽끽 웃으면 끽끽끽 따라주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아무리 약간 가식적으로라도 저렇게 공감을 해주면은 사람은 넘어가게 돼 있다. 그렇죠. 저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저런 나쁜 놈보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여러분 이 날씨 좀 어두울 때 추울 때 이 영화 한번 시원하게 한번 보시죠. 저기 연인들끼리 보시면 헤어져요. 이거. 헤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2013년에 개봉한 세크라멘트. 결혼식이나 세례식 같은 성례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배경으로 찍은 영화인가요? 그 미국판 5대양 사건이라고 하는 그 존스타운 집단 자살 사건을 실화죠. 이걸 배경으로 한 그 약간 세마이 페이크 다큐멘터리거든요. 그 사건 상황 설명을 드리면은 그 짐 존스라고 그 인디아나주에서 약간 뭐랄까 이 사회주의 공동체 사이비 종교를 만든 인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뭐 탈세, 뭐 성추행 여러 가지 의혹을 받다 보니까 아예 그 종교 단체 본부를 남미 그 베네수엘라 옆에 보면은 가이아나라고 있거든요. 거기로 옮겨버려요. 밀림 속으로 우리 가자.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말에 설득력 있었으면은 1,000명 넘게 따라가요. 밀림으로 미국에서 1,000명 넘게요? 네. 따라가서 밀림 속에 지상천국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실화. 이게 이제 그 존스타운이라고 그 밀림의 그 지상천국을 만들어 버리는데 여기에 그 미국 하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니까 저기 미국인들이 1,000명 넘어가가지고 때로 가고 있다 이런 컬트 종교를 뭐 지금 그 운영하고 있다. 미 하원 조사단이 갔는데 이게 들킨 거예요, 그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짐 존스라는 이 교주가 미 하원 조사단을 다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 자기는 살고 자기 따라왔던 미국에서 따라왔던 1,000명들에게 너희는 지금부터 독극물을 먹고 다 죽어라. 그래야지 영생한다. 그래서 9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현장에서 집단 자살을 한 그런 실화거든요. 그때 900명이나 됐습니까? 그게 완전 그 당시에 그 여러 심리학과에서 이 케이스를 연구한 게 뭐냐면 이거와 가미가제 특공대의 집단 자살이 등등등이 다 비슷한 심리 상태일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 내가 얘기하면은 안 믿는데 여럿이 주위에서 얘기를 하면은 믿게 되죠. 저게 맞나 싶어서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옆에서 1,000명이 지금 저 독약을 먹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이런 그 집단 최면이 아니었나. 집단에 주는 그게 굉장히 무섭죠. 네. 무섭죠. 정상적인 사고를 멈추게 하죠. 주변에서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상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시간대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명랑시사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갑자기. 네. 그래서 교수님은 이거 언제 보신 거예요? 세크라멘트? 세크라멘트 같은 경우는 그 한 2년 전에 봤죠. 2년 전에. 근데 그 둘 중에 굳이 고른다면 이 미드소마와 세크라멘트 중에 하나를 조금 더 선택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더, 그러니까 결이 완전 좀 다른 거긴 할 텐데. 세크라멘트 같은 경우는 약간 페이크 다큐멘터리라 가지고 재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난 한번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 말고 색다른 영화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번 주반에 네. 절대로 불법 다운하지 마시고 절대로. 합법적인 루트로 네. 미드소마 한번 집에서 보십시오. 미드소마가 조금 더 새로운 어떤 장르를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영화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스포일러 아니죠? 네? 스포일러 아니죠? 아니죠. 네네. 씩 웃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네. 한번 명랑시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 주에 왔을 때 AS까지. 그것도 AS. 괜찮겠네요. 괜찮네요. 네. 같은 장면 보고 어떤 느낌이셨는지. 여러분들 언제 시간 되시면 영화 보시고 저에게 독후감, 감상문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대 최고는 명랑시사죠. 네, 역시 명랑시사죠. 명랑 한 무비였고요. 지금까지 방송인 썬킴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02로 시작되는 번호 잊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